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렇게 뭐 이번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총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일각에서는 뭐 그 중앙은행 총재가 네. 키가 크신 분이 되면은 금리를 많이 올렸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폴 볼커 네. 의장이랑 이번 총재님을 비교하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키 크세요? 이번 지금 총재님이 192cm인가 뭐 너무 크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그 센터에서 가장 바쁘셨을 애널리스트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책임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한참 글 쓰셔야 될 시간 아닙니까? 쓰고 오셨어요? 뭐 다 써서 이미 다 끝나셨으니까. 네. 아, 역시 약간 이미 베테랑은 시나리오를 다르시네요. 아니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이 오전에 시작을 그쵸. 해서 그 점심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이 일은 여기서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네. 위원님은 개인적으로는 0.5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그래서 있었고 언지를 많이 줘갖고 이미 거기다가 연준이 75bp를 하는 바람에 네. 50bp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기정사실화했었기 때문에 사실 50bp 인상 자체 거기다 만장일치 50bp 인상 자체는 사실 시장이 놀라진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 놀랐던 거는 50bp를 한번 하면 사실 추가 50bp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장이 많았는데 오늘 꽤나 조금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한국은행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추가 빅스텝보다는 다시 이제 베이비 스텝 25bp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언급을 주신 부분이 사실 오히려 그 부분이 시장이 조금 놀랐던 생각보다 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 두 번째 부분입니다. 0.5의 가능성을 아예 열어둔다. 배제 아니요, 아예 버리는- 닫진 당연히 받은 건 않으시고요. 아닌데 뭐 좀 더 당연히 공격적일 줄 알았거든요. 채권 시장의 반응들은.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통화 정책을 하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가능성을 닫아두는 것만큼 본인의 자승자박하는 게 없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뭐 전쟁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는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은행의 현재로서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빅스텝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베이비 스텝을 가는 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다만 뭐 전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시나리오와 다를 경우에 빅스텝도 가능하다 이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시장의 메시지는 주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아주 매운맛은 아니었던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 그럼 장중에 채권 시장 금리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장기금리 역시 하락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커브가 불스팁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금리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경기에 민감한 장기금리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 메시지는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한은 총재님의 발언 중에서는 그 발언이 가장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으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의미가 가장까지는 아니고요. 되게 약간 의외였던 이례적인 코멘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의미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했던 채권 시장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조금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방 문구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채권 시장의 지금 관심이 어쨌든 지금은 모든 중앙은행이 경기보다 훨씬 더 물가가 중요하다라는 스탠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상반기 내내 급등하다가 최근에 장기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게 이 정도 올리면 슬슬 경기에 압박이 된다. 그럼 과연 어느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중앙은행의 포커스가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할 거냐라는 게 모든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인데 오늘 그 힌트는 조금 주셨습니다. 조금씩 경기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랑 한국은행의 베이스 시나리오가 3분기 말 4분기 초에 물가 피크아웃 될 것 같다. 그런데 연말까지 경기의 방향은 아래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타임 스케줄상 4분기에는 물가는 피크아웃하고 경기는
빠지는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4분기부터는 한국은행의 포커스가 물가보단 경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매수에 나설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의 딕션과 이 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들으면서 좀 저가 약간 감탄했어요. 댓글창에도 네. 아침 드라마의 대기업 이사님 그러니까요. 톤이라 그러면서 어, 굉장히 호감 귀에 갖는 분들이 쏙쏙, 많으신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 여행커님 그렇다면 스타일인 걸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고요. 자 8월 금통위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될 거다라는 말씀이랑 네. 통방 문구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당장 8월 금통에서 25bp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미국도 이번 달 75bp, 9월에 50bp가 상수로 보고요. 한국도 이번 달 50, 다음 달 25bp 이렇게 인상은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진짜 승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에서 경기로 완벽하게 이동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한국은행과 연준과 ECB의 테이블 위에 물가만 올라와 있는데 물가와 경기가 함께 올라오는 4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가 승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조금 뷰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부수라는 표현은 이제 채권 매니저분들도 사실 맞습니다. 올 한해 되게 힘드신 한 해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평균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물 기준으로 6월 달에 3.4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대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50bp 내려왔고요. 독일 10년 금리도 고점 대비로 한 70bp 내려왔고 한국도 오늘 기준으로 거의 한 50bp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채권 시장의 바닥을 한번 봤다라는 생각이고 강세 폭을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많이 망가졌지만 시장이 그렇죠. 어느 정도로 회복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4분기 경기 여건과 물가 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 조금 4분기 경기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채권 투자의 수익이 저희는 연말까지로 보면 기대할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투자가들이 좀 요새 많이 우려하시는 혹은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통상적으로 한국의 자금 시장이 좀 불리한 경험이 많았다 이런 이제 우려들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속도가 미국이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중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 보실 때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와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좀 시장에 과거에 좀 어떤 영향을 줬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역전은 될 수밖에 없죠. 당장 일단 저희가 오늘 50bp를 올렸는데 7월 달에 미국이 75를 올리면 25bp 역전이 되는 거고 8월 달에 한국은행이 25를 올리고 9월 달에 미국이 50을 올리면 역전폭은 더 커지게 되겠죠. 오늘도 사실 기자회견에서 화두가 방금 말씀 주셨던 한미금리 역전과 이로 인한 시장 영향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뭐 총재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랑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더블A까지 올라오면서 적어도 채권 시장, 흔히 말하는 한국의 자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선진국과 비슷하게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MSCI EM의 주식시장에 들어가지만 한국 채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선진국 지수나 디벨롭드 마켓 지수에 들어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금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금융위기 때나 IMF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뭐 대만 쪽이나 이런 데 태국이나 이런 데 시작됐던 흔히 말하는 외환시장 발작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워낙 많은 타격을 받았고 2008년도에도 이번에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그때 금융부위원장에 계셔서 잘 아는데 한국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시아에서 수출한 국가라는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럴 때마다 좀 타겟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환경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환경을 뭐 IMF 때나 금융위기와 비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로스에 민감한 자산들한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의미는 한국보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그로스가 좋다라는 이야기라면 당연히 그로스에 민감한 투자 자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신호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심플하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투자자들 경험상으로는 단 한 번도 중앙정부가 시스템 위기를 인정하고 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당국자들은 늘 괜찮다라고 늘 얘기했었지만 반복적으로 위기들이 왔었잖아요. 아마 뭐 그런 경험들이 좀 누적이 돼서 조금 더 그 토론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뭐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일반 투자자가 이 금리 상황이나 자산 시장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순하게 환율이 1,300원에서 내려오냐 더 치고 가냐에 의해서 실제 시장 움직임도 굉장히 좀 격변을 겪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환율은 한국이 특별히 못해서라기보다 그냥 유로 바스켓 자체가 유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유럽이 더 문제인 거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아까 말씀 주셨던 시스테믹한 위기가 있어갖고 움직인 건 아니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달러 지수가 108까지 올라왔으면 저희가 코로나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러 제외하고 심지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마저 매도가 나왔을 때보다도 달러 지수가 훨씬 더 강해요. 미국 국채를 매도할 때보다 강하다 지금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모든 자산을 매도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화두였을 때보다도 달러 지수가 강하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국의 문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1,300원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미국 솔리 성장을 독식하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글로벌리 수출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럽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유럽이 보고 있잖아요. 유럽이 사실은 달러 강세를 조금 더 받아주지 못하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많이 힘든 건 아닙니다. 엔화도 뭐 역사상 가장 엔저를 그렇죠.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달러 유로 페리티를 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환율 보고 한국은 원달러 환율 너무 높다. 당연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한국의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기인한다라고 보기에는 뭐 다들 키 맞추기로 힘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힘든 여건들이 뭐 다 이 둘러 있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그렇죠. 가운데 있어서 이제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밖에 없는지 항상 그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효과가 아직은 발현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 작금의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100% 수요 측이 아니라 분명히 공급 측 인플레가 많은 상황에서 아니 금리 올린다고 유가가 내려가냐? 금리 올린다고 병목이 풀리냐? 네.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그리고 그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로 좀 답변을 제가 다시 드리는데 그린스펀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내가 연준 의장으로서 있어 보니 야 주식시장에 버블 같은 게 생기면 절대 알아서 무거워서 죽지 않더라. 흔히 말해서 비싸서 끝나는 버블은 없고 경제를 후퇴시킬 정도의 충격을 줘야만 버블이 끝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흔히 말해서 모든 버블은 연준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살해당한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시장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고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실물시장의 가격이죠. 시장이 다를 뿐 성격은 비슷하다고 봐요.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무 물가가 높아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서 물가가 알아서 잡히는. 근데 오히려 전 채권쟁이라서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진짜로 비싸기만 하기 때문에 빠진 주가가 있을까? 엄청나게 비싼 게 계속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밸류에이션만 갖고 빠지는 주식은 없었죠 과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그 가격을 누군가는 어셉하면 가격으로 기능하거든요. 뭐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위주로 보실 테니까 조금 주식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실적 좋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실적 나쁘다고 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핵심은 누군가는 이 가격을 받아들이면 가격이 형성되고요. 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격이 빠지는 것처럼 물가도 현재 가격대가 너무 높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그 가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를 둔화시키는 것, 그리고 정책 당국이 분명하게 우리는 앞으로 너희들의 구매력을 둔화시킬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중앙은행들은 강철 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일부 용인하더라도 물가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거를 모든 중앙은행이 얘기하고 있고, 가장 의미 있었던 대답이 뭐 질의가 5월 달에 있었는데 5월 달에 미국, 영국, 유럽 세 중앙은행 총재가 같은 질문을 기자회견 때 받아요. 니들이 이렇게 금리 올렸는데 연말에 가서 경기만 진짜 거의 침체까지 가고 물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세 중앙은행 총재가 똑같은 말 하거든요. 그럼 금리 더 올린다. 지금 오늘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물가면 이 정도 물가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경기에 더 안 좋다. 일부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지금으로선 모든 중앙은행도의 우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열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센 항생제를 쓰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처방전이냐, 100% 맞는 처방전은 아닐지언정 지금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이것의 효용이 꽤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당장 물가가 가장 높은 3분기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수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유로와 달러의 페리티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 이제 언론 보도상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대서특히 됐었는데, 이게 좀 대부분 투자자들이 좀 생소하신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로와 달러가 페리티 된다는 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뭐 이걸 위험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좀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환율 담당자가 아니지만 그렇죠, 환율이 네. 진짜 어려운 이유가 환율은 상대가치 평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잘나서 혹은 유럽이 못나서 뭐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나면 그 나라 환율이 센 건데, 그래서 페러티가 낮다라는 거는 그냥 1달러 1유로가 됐다라는 거고, 특정 임계점에서 가면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작년부터 보면 원달러 환율 1200원이 올라가면 나라 망한다, 뭐 망한다 하다 13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특정 임계점을 찍고 싶진 않고요. 다만 여기서 가져가는 의미가 뭐냐라고 본다면 유럽이 지금 앞뒤가 막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유럽이 뭔가 약하다. 페러티가 처음에 못 갔던 이유가, 야 미국이 75를 한대, 야 그러면 유럽도 50 정도는 하겠구만 이라고 저희 하우스도 6월까지는 봤어요. 네. 근데 저희 하우스가 7월 달에 50이 아니라 25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에너지 위기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가 비싸다는 게 위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러시아에서 가스가 오는데 아마 제가 기억에는 21일부터 그게 아마 그 공사 잠깐 그 네. 한 개 들어갈 겁니다. 노드스트림 정비한다는 명분이 근데 지금 정비가 끝나고 나면 줄 거냐? 지금도 원래 주던 거에 40%밖에 안 주고 있는데 그렇죠. 밸브 잠그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비싼 거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예요. 가스가 안 와버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공장이 멈춰버리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에너지 사용 의존도를 보시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90%가 원유에 의존하지만 산업, 가게가 활용하시는 것은 원유보다 가스 의존도가 더 높아요. 최근에 독일에서 무슨 가스 배급제 기사 보실 때 맞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야 이거는 에너지 위기에 전혀 다른 질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ECB 입장에서도 물가만 놓고 봤을 때는 50을 올렸어야 정상인데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물가와 경기 중에 물가가 너무 좀 심한 문제니까 흔히 말하는 한 점 돌파. 일단 물가부터 해치우고 그 다음에 경기 보자인데 유럽은 지금 양방으로 어디도 못 가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야, 유럽은 지금 물가도 경기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미국 대비 유로화가 약해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상식적이죠 그게.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유럽이 50bp 못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유로 숏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러티의 의미는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뭐 특정 임계점을 찍기보다는 유럽에 분명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뭔가 해보겠는데 러시아가 줄까 말까를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정말 알고 싶네요 전까지는 정말. 네. 뭐 굳이 건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이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과거에도 이제 2012년도 경에도 이제 유럽이 굉장히 글로벌 경제 화두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쨌든 남유럽이 뭔가 어려웠고 북유럽이 강성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결국은 뭐 봉합이 돼서 하나의 유럽으로 넘어갔던 경험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조금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 남유럽은 여전히 좋아졌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북유럽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번에가 뭔가 12년도보다 더 유럽 기준에서는 체력이 더 약한 상황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 금리 인상기에 꼭 어느 나라도 하나 좀 휘청거리는 나라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게 또 다시 또 우리가 12년까지 남유럽 뉴스를 막 한참 맞이할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거를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ECB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긴급회의를 해서 우리가 남유럽 흔히 말하는 재정위기 국가들의 문제 생기면 국채에 대해서 사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남유럽 국가들이 그때보다 유의미하게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거나 이번 사이클에서 얘들이 우리의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은 여전히 하고 있군요. 분명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해서 절대 이거를 한국말로는 금융 분리라고 하더라고요.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하던데 금융 분절? 절대 금융 분절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ECB 내부적인 평가도 도움 없이는 힘들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임계점에서 어떤 국가가 힘들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기화돼서 독일마저도 지금 당장 우리 내 코가 석자다가 돼버리면 남유럽은 분명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저희들의 시각은 일단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에 베팅은 굳이 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베팅할 생각은 저희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유럽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약할 수밖에 없겠네. 유로화 자체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뭐 노드스트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론 반대로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갑자기 해결된다. 좋아질 수 있죠. 급반전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맞출 수 있냐? 그거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신도 모르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만 알죠. 푸틴만. 그래서 본인이 제일 놀라시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버렸어. 감히 맞출 생각은 그러니까 저희가 확률론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투자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는 게 저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미국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인가요? FOMC가 네. 미국의 통화 방향을 우리가 지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기축통화 국가 중에서도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미국은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요. 네. 경기 침체를 일부 용인해서라도 물가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고 제가 좀 어떤 말씀을 좀 꼭 드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저희가 딱 2년 전에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딱 2년 전에 뭐 제가 그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버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있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마디백이 없어서
냉동실에 시체 담고 있다는데 아니 코로나 터지고 3, 4개월 뒤에 주가. S&P 나스닥이 신고가래. 네. 그렇죠. 갑자기 비트코인 다 신고가야. 뭐야? 다들 이상해. 네. 그러면서 이제 7, 8, 9 이렇게 옆으로 쭉 기는 좀 박스권 장세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에 파월이 어떻게 가르마를 타주냐면 너희들 때문에 버블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 지금 버블이고 뭐고 사람들이 죽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버블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회복될 때까지 나는 돈 계속 푼다. 내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돈 필요한지 모르겠거든. 더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주니까 10월 이후에 11월, 12월, 1월, 2월 한국 코스피 코스닥 성과도 하나였죠.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파월이 어떤 질문을 받고 있냐면 너희들 그렇게까지 긴축 빨리 하면 경기 침체 오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니 5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물가에 대해서 미묘한 해석하지 않을 거고 분명하고 명료한 하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2020년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걸 예상해서 돈을 미리 회수 안 할게 라고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걸 예측해서 긴축의 속도 조절하지 않을 거야. 떨어진 거 확인해야지.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움직일 거고 물가 통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 경기 침체겠죠. 후행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 당장 오늘 9시 반에 물가가 나오겠지만 뭐 낮기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6월 달 물가잖아요. 7월 물가가 아니라. 네. 네, 지금 미국 물가의 핵심이 가솔린 가격인데 6월 달까지도 MOM, YY 다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6월 중에 피크는 봤는데 평균 유가는 위에 있죠 지금 6월 달에. 6월 달 피크도 6월 말에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잔이든 말잔이든 어쨌든 5월보다 많이 올라서 오늘 발표되는 물가도 그리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언급한 분명하고 명료한 하락 보려면 최소한 8월, 9월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너무 심플하죠. 일단 이번 달 75, 9월 달 50 올리는 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올려놓고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시비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한 4분기에 어떻게 올릴 거냐, 얼마나 올릴 거냐 핵심인 것이지 적어도 3분기에 기준금리 75, 9월에 5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준을 상수로 박아두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가 보는 주식시장 방향성을 볼 텐데 뭐 얘기만 들어보면은 지금 3분기, 4분기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4분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시면 증시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잘 네. 모르는데 제 기억에는 대부분 악재가 다 반영되고 나고 그리고 어찌됐든 연준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대개의 경우 증시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채권 시장은 좀 선반영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채권은 선반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EPS 전망치 하향 조정이 전혀 안 됐었고 뭐 제 기억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업데이트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12개월 포워드 EPS 전망치가 증시의 전망이고 미국 10년 금리가 결국 포워드 그 매크로의 전망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증시도 어느 정도 그것들을 반영하고 나면 그리고 연준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채권쟁이로서 할인율을 보는 사람, 성장률을 보는 사람으로서 3분기는 굉장히 터프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터프. 성장률은 방향, 하드 데이터는 꺾일 텐데 연준은 우쭈쭈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을. 우쭈쭈 해줬었잖아요. 많이 저는 해줬- 아직도 많이 해줬죠. 기억이 예. 나는 게 처음에 막 물가 올라갈 때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만 안 했어도 너무 그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좀 저것도 틀릴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채권쟁이 입장에서도 올해를 보면 결국은 파월이 강조하는 것은 파월이 제일 숨기고 싶은 거였어요. 파월이 상반기에 물가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고 지금 파월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침체 없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저희들은 쉽지 않을 거다.
하드 데이터 둔화가 3분기에 꺾일 거라고 보고 그래도 저 같은 채권쟁이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6월달 FOMC 이후에 채권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번에 그 옐런 장관이 이제 방안이 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요게 뭐 특별한 어떤 의제라든가 뭐 요게 갖고 있는 시장에서 좀 해석해야 될 의미 같은 게 특별히 있을까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오늘 총재가 말씀하셨던 거는 옐런 의장 방안의 의미가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혹은 실무적인 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근데 물론 이제 재무장관 그러니까 저희 기재부 장관이랑도 얘기를 하게 되니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시장이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수합 관련된 그렇죠. 일인데 통화 수합의 주무부처가 사실은 재무부가 아닙니다. 페드예요. 네. 근데 이번에 오시는 분이 이제 어쨌든 페드의 수장이 아니라 그쪽의 트레저리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합 관련된 이야기가 당장 굉장히 좀 실무적인 단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확정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흔히 말하는 정무적인 순위로 보면 당연히 파월보다 높으신 분은 맞아요. 다만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네. 거를 좀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올 하반기 내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자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